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는 엄마이자 착해 빠진 남자랑 사는 여자예요. 주변에 보면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텐 목을 매면서도 착한 남자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러다 나쁜 남자한테 된통당하고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호구가 될 뿐이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이 되도록 손해를 봤으면 봤지 절대로 이득을 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은지 뒤늦게 복을 내려주셨지 뭐예요. 하지만 보기에 따라선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닌데 주변에 자랑질을 하고 다니기도 그래서 평소 자주 사연을 청취하던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고 있어요. 남편과 제가 만난 건 15년 전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 저는 당시 사귀던 남자와 약속이 있어서 해화동으로 가는 길이었죠. 약속 시간은 다 됐는데 날이 날인지라 도로에 차가 하도 막혀서 제가 탄 버스가 좀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 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버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교통방송을 들어보니 그 일대가 차량으로 꽉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시간만 버리느니 차라리 걸어서 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다행히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승객들이 몇몇 있어서 버스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덕수궁 근처에서 내렸어요. 그리곤 해화동 방향으로 걸어갔죠. 다행히 눈은 안 와서 길을 미끄럽지 않았지만 영하의 날씨에 잔뜩 꾸미고 나오느라 코트자락 사이로 칼바람이 무섭게 치고 들어왔어요. 잔뜩 공을 들인 화장은 연신 흘러내리는 콧물을 닦느라 코 주변이 벌겋게 변해버렸고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남자친구와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약속 시간은 이미 10분가량 늦은 상태라 꼴이야 어떻든 간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스로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25분이나 늦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남자친구는 없었어요. 바람 맞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나 생각했던 그때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쩌지? 내가 이제 일어났어. 씻고 나가고 늦을 것 같으니까 오늘 약속은 그냥 취소하자. 생각 같아서 내일 보자고 하고 싶은데 내일이 크리스마스잖아. 우리 집은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전통이거든.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적어도 이런 경우엔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보내는 게 전통이라고? 그럼 작년 크리스마스에 친구들이랑 스키장 갔던 건 뭐야? 거짓말을 하려거든 제대로 좀 해. 그리고 앞으로 전화할 거 없어.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 그동안 번번이 거짓말을 하며 약속을 미뤄왔던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늘 받아준 제가 바보였죠. 당시 제 남자친구는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의 정형이었거든요. 8, 9번 잘못하고 한두 번 잘해주면 그 한두 번에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제가 멍청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솔로가 된 저는 혼자서 해화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미리 예매해둔 연극 공연표를 어쩌나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직 공연표를 못 구한 연인 한 쌍이 저를 안표상으로 착각했는지 은밀히 다가와 얼마냐고 묻지 뭐예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상대 여자가 저를 쓱 살피더니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 애인한테 바람 맞았나 봐. 크리스마스 이브에 웬일이니? 오빠, 그냥 딴 거 보러 가자. 이런 표 사면 괜히 재수없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지들한테 표를 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와서는 사람 염장을 지르지 뭐예요. 안 그래도 기분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감싸더니
대신 소리를 치더라고요. 누가 바람을 맞아요? 남친이 버젓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재수없다니요. 당신이 뭔데 내 여자친구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낯선 남자가 얼굴을 붉혀가며 소리치자 남녀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곤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남자도 제 어깨를 두르고 있던 손을 놓더라고요. 미안해요. 처음부터 끼어들 생각은 없었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실례가 됐다면 사과드릴게요. 사실 제가 사과를 받을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할 판이었죠. 그래서 사과하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바람 맞았어요. 길이 막혀서 버스에서 내려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도착해보니 여자친구가 못 나온다고 연락을 했지 뭐예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그쪽도 나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연인한테 버림받은 우리 두 사람은 1일 연인이 되어 함께 연극 공연을 보고 저녁도 먹으며 가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종종 연락을 하며 술친구로 지내게 되었죠. 그때까지는 서로에 대해 그리 호감을 느끼지 않았던 터라 요즘 말로 남사친 여사친 관계였어요. 그러다 서로의 연애 상담도 해주고 둘 중 하나가 실연을 당했을 땐 달려가 위로를 해주다 보니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왜 매번 여자한테 차일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착해서 그런가? 이 남자의 유일한 단점은 말 그대로 착한 거였어요. 착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꼬이는데 하나같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들 뿐이더라고요. 그건 이성들만 그런 건 아니고 동창이며 군대 선후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밥값에 술값까지 털어먹곤 갈 때는 택시비까지 뺏어가니 말 다 했죠. 그렇다고 이 남자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한 번은 옆에서 보다 못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오죽하면 자기한테 그러겠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듯 말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던데? 도움은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굳이 필요치 않은 사람한테까지 일부러 당해줄 필요는 없는 거라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사람이 무르게 굴어. 남의 걸 뺏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 적어도 뺏기고 살지는 말아야지. 보는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그쪽 부모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만나보지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윤정 씨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는 저를 끌고 서울 모초의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식당 인기 메뉴라며 쌈밥을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 나한테 명품 백 사달라, 구두 사달라 하는 여자 말고 인생 똑바로 살라고 충고해주는 여자를 만나라고.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 나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지 않은 여자는 윤정씨 딱 하나였어. 게다가 인생 똑바로 살라고 훈계까지 해주니 엄마가 말한 여자 아니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싶은 그때 주방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남자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 해맑게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보아하니 이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양이었어요. 남자는 자기 엄마한테 저를 소개했고 아주머니는 제 이름을 듣자 화색을 띠며 그동안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며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30이 다 돼서 사귄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주머니도 이 남자처럼 사람이 유하고 인상이 좋아서 초면임에도 그리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남자는 종종 저를 자기 엄마가 일하는 쌈밥집에 데려갔고 거기서 밥도 먹고 아주머니랑 수다도 떨면서 아주머니와 저는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자가 엄마 선물을 사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쇼핑에 나섰는데 하필 거기서 남자의 전 애인을 만났지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람을 맞췄던 그 여자였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남자의 절친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남자랑 사귀는 동안에도 둘이 은밀히 뒤에서 만났던 거였죠. 그걸 눈앞에서 들켜놓고도 어찌나 뻔뻔하게 나오는지 하마터면 욕이 튀어나올 뻔했지 뭐예요. 여자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더니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오빠, 요즘엔 저런 여자도 만나? 스타일도 그리고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완전 실망이다. 혹시 저 여자한테 흠이라도 잡혀서 억지로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런 여자를 만나? 그러자 남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어. 너한텐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 몰라도 내 눈엔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 자기 힘으로 대학은 물론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았고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동기들보다 진급도 훨씬 빠른 사람이거든. 누구처럼 자기 남자친구의 절친까지 양다리를 걸쳐가며 백이며 신발, 돈까지 뜯어내느라 아양 떨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사서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너같이 남자 등에 빨대 꽂고 사는 애가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입 닥치고 가던 길이나 가. 더 이상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에 여자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씩씩거리면서도 정작 뭐라고 대받아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럴만도 하죠. 남자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자 남자는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자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한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순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여자를 구해주겠다고 용기 내 남자친구 노릇을 했던 그 모습이요. 이런 남자라면 세상에 나를 버려도 굳건히 내 옆을 지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말했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그냥 사귀자. 그쪽이나 나나 서로 못 볼 꼴 볼 꼴 다 본 사이인데 뭘 더 재겠어. 어때? 나랑 본격적으로 사귀어볼래? 좀 전에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대단한 사람이랑 사귈 기회를 주겠다는데 설마 거절하는 건 아니지? 남자는 그 말에 피식 웃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커플링부터 맞추자며 주얼리 샵으로 들어갔어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한 우리는 그 후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데려온 남자니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며 별다른 말 없이 승낙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둘째 며느리로 점 찍으셨다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예단비도 필요 없다시며 저희가 살 집을 꾸밀 약간의 혼수 외에는 거절하셨어요. 집은 남편이 모은 돈이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많이 보태주셨어요. 고마운 마음에 시댁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까지 물 흐르듯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이나 시댁 때문에 힘든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보다 시댁이 편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 모두 오빠한테만 기대를 걸고 살아오신 터라 딸인 저한텐 그리 관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생일만 해도 그래요. 매년 오빠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시면서 제 생일은 잊고 넘어가기 일쑤였죠. 용돈은 오빠나 저나 똑같이 드리는데도 홍삼이나 한약은 매번 오빠한테만 먹이곤 하셨어요.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산다는 고리짝 같은 얘기를 읊으시면서 말이죠. 그런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챙기셨어요. 물러터진 남편이랑 사느라 제가 고생이 많다시면서 말이죠. 결혼 후 처음 맞는 제 생일상도 어머님이 직접 차려주셨어요. 귀한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 부모님께 고가의 손목시계도 하나씩 보내드렸고요. 처음엔 그냥 도금시계가 아닐까 했던 엄마는 지인들과 백화점에 갔다가 명품관에서 똑같은 시계를 보고는 가격에 놀라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 너도 알고 있었니? 이 시계 말이야. 하나에 1,000만 원도 넘더라. 세상에,
그 비싼 걸 2개나 보내주다니? 너희 시어머니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었니? 돈이 어디서 나서 그 비싼 걸 보냈다니? 결혼식 때도 보면 그리 잘 사는 집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나저나 이 시계 받아도 되는 거니? 너무 고가라서 걱정돼 말이야. 저 역시 몇십만 원짜리 시계라면 모를까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넙죽 받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어머님 가게에 들러 시계 얘기를 했어요. 마음은 감사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이 가격을 아시곤 부담된다고 돌려드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걱정일랑 안 하셔도 된다고 잘 말씀드려라. 우리 집 형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어머님도 참 그 연세에 아직도 남의 집 주방일 하시면서 형편이 되다니요. 어머님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데 함부로 쓰세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어머님이 환불하시기 정 그러시면 제가 대신 가서 환불해 올게요. 제가 극구 안 된다고 반대하자 어머님은 더는 안 되겠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실은 그동안 내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이 가게 말이다. 내 가게란다. 이 건물도 그렇고 우리 큰애가 하도 욕심이 많고 성격이 별나서 그 녀석 버릇들이느라 그동안 남의 가게 일하는 걸로 말해왔어. 둘째야, 내 가게라고 해도 심드렁 할래지만 큰애 내외는 다르거든. 너도 결혼식 때 봐서 알겠지만 혹여 내가 니들한테 뭐라도 더 해줄까봐 눈에 불을 켜는 애들 아니니 이 가게가 내 거란 걸 알면 당장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달라붙을 녀석이다. 자식 험담하는 것 같아 창피하지만 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 내 불찰이지. 그나마 둘째는 천성이 착해서 내가 따로 돌보지 않아도 바르게 컸지만 큰애는 정반대거든. 그래서 말인데 둘째한테도 이건 비밀로 해야 한다. 혹여 지영한테 얘기 들어가면 니들도 엄청 시달리게 될 거야. 알았지? 의도치 않게 어머님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입 다물겠다는 약속을 하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땅값이 엄청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도로변에 위치한 3층 큰 건물이라 못해도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자 혼자 몸으로 그 많은 돈을 벌다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주버님 내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머님이 자식한테도 재산을 숨기고 사실까 궁금하기도 했죠.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사는 아주버님은 명절이 돼도 연락 한번 없을 정도로 어머님께 무심한 자식이었어요. 그건 손위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생신 때도 선물은커녕 전화 한 통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둘째 며느리임에도 시댁 제사며 명절, 시어머니 생신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과는 여느 모녀처럼 다정한 사이였기 때문에 불만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이듬해 아들을 낳자 어머님은 가게 일도 접으시고 손자를 도맡아 키워주셨어요. 기왕 어머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할 거라면 차라리 합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집도 합치게 되었죠. 어머님은 아침마다 아들과 며느리 먹일 아침상까지 차려주시고 저 대신 육아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주변에 잘난 둘째 며느리 자랑을 하시며 모든 걸 제 공으로 돌리곤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늘 받고만 사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합가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주버님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오더니 웬일인가 했더니 글쎄 집 명의 때문에 왔더라고요. 엄마, 막말로 엄마 죽고 나면 승일이가 이 집 먹으려 들 거 아니에요. 엄마 재산이라곤 딸랑 이 집 하나인데 명색이 장남인 내가 동생한테 눈 뜨고 집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라고요. 그래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이 이날 이때까지 우리 사는데 보태준 게 뭐 있어요? 결혼할 때 집 한 칸 마련해 준 거요? 그 집 서울 집값에 비하면
전세 보증금 정도밖에 안 되는 집이잖아요. 고작 그거 해주시고 서방님한텐 이 집 주시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 집 제 남편 명의로 해주세요. 자식으로서 부모 부양의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만 따박따박 주장하는 게 정말 밉상이었어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자식 앞에 재산을 숨기려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도 끈질기게 들러붙자 참다 못한 남편이 그냥 형 주라고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 집 형 명의로 해주고 끝내세요. 나 엄마 재산 하나도 안 탐나니까 형한테 주시라고요. 그리고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동안 엄마 생신 한번 안 챙기다가 집 명의 바꿔달라고 득달같이 달려와? 자기 이익 찾기 전에 인간된 도리부터 지키고 살아. 너 이 새끼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지 앞길도 못 닦는 주제에 어디서? 너 아직도 대리딱지 못 대고 산다며. 나한테 훈계하기 전에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고 말해. 그 월급으로 네 식구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애 교육은 어떻게 하고? 괜히 폼 잡지 말고 실속이나 차리란 말이야, 이 덜 떨어진 자식아. 그 말을 들으니 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참았던 말을 쏟아냈죠. 저희 애 교육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역시 아주버님밖에 없네요. 아주버님 뜻이 그렇게 깊으시니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네요. 이 집 명의 그냥은 못 드리겠어요. 아시다시피 아주버님 내외는 부양의 의무도 등한시하고 있는데 굳이 어머님 소유의 집 명의를 바꿔줄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최소한 자식 노릇은 제대로 하겠다는 각서라도 써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소유권 주장할 겁니다. 어쩌시겠어요?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결국 아주버님 내외는 앞으로 명절과 시어머님 생신 때 찾아오겠다는 각서를 썼고 더불어 이를 어길 시에는 어머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아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어요. 그리곤 어머님 집 명의를 아주버님 앞으로 해주었죠. 하지만 사람 성격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던가요. 집 명의 받아갈 땐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될 것처럼 하더니 집 명의를 손에 넣고 나니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님도 저희 부부도 형님 내외한텐 기대를 하지 않게 됐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생각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부터 몸이 안 좋아지신 어머님은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고 숱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항상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어머님 성격에 꾀병을 부릴 뿐도 아닌데 병원 검사에선 매번 이상 없다고 나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병명이 밝혀졌어요. 복막암 말기였죠. 배를 둘러싼 복막에 암세포가 퍼져서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퍼지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치료 시기도 놓치고 현대로선 수술을 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안 갔으면 몰라도 서울 시내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돌며 검사를 받았는데도 이제야 병명을 알게 되더니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건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머님은 당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사는 동안이라도 손주 녀석 재롱도 보고 아들 내외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어머님 진단이 나오자 부산에 있는 아주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당장 달려오지 않을까 해서였죠. 그런데 열흘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지 뭐예요. 2주 가까이 되던 어느 날 밤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와서 어머님을 부산에 모시고 내려가겠다고 생떼를 쓰지 뭐예요. 이미 그쪽 대형 병원도 알아놨고 어머님이 쓰실 방도 만들어놨다면서요. 이제라도 큰아들 복양을 받아보셔야 죽어도 여한이 없지 않겠냐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남편도 그동안 형님이 병원이며 어머님 모시고 갈 집을 정리하느라 연락이 늦어졌구나 싶어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물론 어머님도 그러겠다고 하셨고요.
그날 아주버님 차에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시던 어머님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님이 부산으로 내려가시고 이틀이 지났지만 잘 도착했다는 문자나 전화가 없어서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잘 도착했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끊어버리지 뭐예요. 내심 걱정은 됐지만 괜히 아주버님 신경을 건드려봤자 어머님만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참고 기다렸어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막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웬 할머니가 전화 좀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전화했다며 바꿔주는데 글쎄 저희 어머님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자기 좀 데리러 와달라고 애원하셨어요. 전화 주인한테 거기가 어디냐고 했더니 경주라는 거예요. 그 말에 회사에 반차를 내곤 바로 경주로 내려갔어요. 기차 안에서 남편한테 연락해 데리러 오라고 주소까지 찍어주었고요. 어머님이 계시다는 장소에 도착해보니 피골이 상접한 채 정신이 희미해진 상태로 저를 보시며 울먹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기도 죄송할 만큼 어머님 상태는 안 좋았고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서야 어머님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남편 역시 어머님 상태를 보고는 가슴을 치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어머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를 듣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아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아주버님 내외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휴대폰을 뺏고는 방에 방치해뒀다고요. 그리고는 장남한테 건물을 넘긴다는 유언장을 쓰라고 강요했다더군요. 건물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니까 제 남편을 통해 어머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실을 듣고는 어머님 명의의 재산 내역을 알아보던 중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혹여 저희한테 건물을 줄까봐 서둘러 어머님을 모시고 가선 강제로 유언장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어머님이 한사코 거절하자 밥도 안 주고 부부가 교대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더는 못 살 것 같았던 어머님은 큰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받아든 큰아들 내외는 어머님을 고속터미널로 데리고 가 경주행 버스에 태워 보냈고 자기들은 그 길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님 돈이며 휴대폰까지 다 뺏었으니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 해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동안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걸 예상하고 버린 짓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은 평소 10년 넘게 저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덕에 제 전화번호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고 비록 연세도 있으시고 몸 상태는 안 좋으셨지만 총기가 그대로 있던 터라 주변 사람한테 휴대폰을 빌려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였죠. 덕분에 늦지 않게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형 내외를 부모 학대와 감금, 협박으로 신고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은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라 당장은 어렵지만 입국과 동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경주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구급차를 이용해 어머님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신 와중에도 어머님은 제게 펜과 종이를 달라시곤 거기에 유언장을 적기 시작하셨죠. 몸 상태가 엉망인데 그깟 유언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아무리 만류해도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기어이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그리곤 변호사를 불러달라시곤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은 새벽녘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과 함께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산으로 내려가시던 그날 아주버님 차에 타셔선 그렇게 좋아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그날 길을 쓰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 될 줄 알았겠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부는 마치 우리가 어머님을 사지로 몬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눈물의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부부는 시체처럼 집에 돌아와 각각 소파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저희 애는 친정 엄마가 며칠 더 봐주기로 해서 그나마 퍼져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남편 휴대폰으로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버님 내외가 입국 과정에서 공항에서 잡혔으니 경찰서로 오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우리 부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어요. 입구에서부터 아주버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리더군요. 몸도 성치 않은 자기 엄마를 길바닥에 버려놓고도 뭐 할 말이 많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자기 형의 얼굴을 쳤어요. 그러자 아주버님도 맞받아 치더군요. 형제가 난투극을 벌이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뜯어 말렸는데 상황을 대충 알아서 그런가 경찰들은 제 남편이 때릴 땐 봐주다가 아주버님이 주먹을 휘두르면 가차없이 막았어요. 덕분에 남편은 별로 안 맞았지만 아주버님만 많이 맞고 말았죠. 남편이 형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아주버님은 눈 하나 깜박 않고 심드렁하게 그러더군요. 말기 암 환자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건데 그게 내 탓이라는 증거 있어? 그나저나 네가 나를 이 꼴로 만들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장 내 집에서 짐 빼서 나가. 한시도 너 같은 놈을 동생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아,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건물 말이야. 그거 내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했으니까 괜히 소송이다 뭐다 걸면서 힘 빼지 마라. 내가 임마 나한테 이런 짓만 안 했어도 내가 집은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짐 빼 이 새끼야. 넌 끝까지 인간이길 포기하는구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도 너한테는 그깟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어쩌냐? 집이며 건물 절대로 너한테는 안 갈 것 같은데 엄마가 죽는 순간까지 죽어도 너한테 못 준다고 변호사 불러 유언장을 쓰시더라. 그러니까 헛물 켜지 말고 법의 심판 제대로 받고 인간이나 되라. 그러자 아주버님이 지갑 속에 있던 어머님 유언장을 꺼내 보였어요. 분명 어머님 필체로 적힌 유언장이었죠. 하지만 꼼꼼하게 적힌 유언장에 딱 하나 명시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바로 주소와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죠. 어머님 주민등록번호와 날인에 신경을 쓰느라 나머지 필수사항은 놓친 거였죠. 아주버님 내외는 그깟게 뭐가 중요하냐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큰 문제가 되었죠. 어머님은 일부러 유언장에 주소와 날짜를 기입하지 않았거든요. TV에서 유언장 작성 요령을 봐서 이미 알고 계셨던지라 일부러 주소와 날짜를 적지 않으셨고 돈에 눈이 어두워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큰아들 내외는 눈앞에서 어머님 유산을 놓치게 된 거였죠. 결국 아주버님은 존속 감금, 협박 유기죄로 실형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 가담한 손이 형님도 벌금형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남겨주신 유서 덕분에 어머님의 재산 중 단 1원도 큰아들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게 되었어요. 착한 남자랑 결혼해 살면서 매번 손해만 봤던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큰 재산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려옵니다. 어머님,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꽃구경 실컷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먼 훗날 다시 만나서 모녀처럼 다정하게 살아보자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이 최고죠.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